작년에 부자가 못 되셨다면 올해가 부자가 되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연초부터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죠. 2020년 올해는 경기 좀 지표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 부자 되는 어떤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새해라고 해서 그런지 우리 대표님께서 또 이발을 하고 오셨네요. 굉장히 또 깔끔하게. 너무 멋있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도록 저희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석부터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면서 이거 앞으로의 고가주택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궁금한데 우리 전문가님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19년도에 네. 정리를 조금 하면서 1216 정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을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1216 정책에 의해서 고가주택은 약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고가주택 15억 이상의 주택들은 이미 이제 2019년도, 2018년도부터 임대사업자를 강하게 좀 지원을 하는 구조, 지향을 하는 구조로 가면서, 지금 주택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로 팔 수 있는 조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 주택들은 중장기 시장으로 좀 넘어가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제가 2019년도에 전망을 했을 때, 고가주택 시장은 약간 조정받거나 혹은 중장기 시장으로 넘어간다고 봤을 때 실제로는 중저가 시장의 가격대가 좀 뛸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던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가주택 같은 경우도 은행의 대출이 묶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투자 세력들이 들어가서 투자하는 매물 자체의 어떤 값어치는 넘어서 있는 이런 고가 주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 자금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고가 주택에 투자가 좀 어려운 이런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네.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고가 주택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0년도에 잠깐 조정받고 2020년도 실제로 임대사업자로 전환되신 분들 포함 그다음에 물론 이제 보유세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 대출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기존에 갖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팔기보다는 앞으로 다음 정권까지 한번 가보는 이런 네.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잠깐의 정말 자금이 급하신 분들이나 자금 여유 없으셔가지고 무리를 해서 이렇게 사신 분들 외에는 가져가는 위주로 좀 바뀌어가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짜 이건 너무 궁금해요. 네, 우리 전문가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계속 얘기하는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잡아서 아파트라는 트렌드가 단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생활 편의, 문화 편의 혹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퀄리티가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더라도 즉 시공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갖고 있고요. 네. 우리가 조금 앞전으로 조금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에 우리 포항에서 예. 물론 인재로 밝혀졌지만 지진이 한번 났었죠. 그러면서 지금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진 설계에 의한 내진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 2층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철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건물 지을 때 건축 단가를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 기본적인 자재가 많이 들어간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누르게 되면 시공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어느 정도
규정을 가지고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땅값을 줄이거나 아니면 시공 단가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를 오픈하고 가는 이런 구조, 분양가 개방해서 가는 이런 구조가 아닌 이상은 실제로는 땅값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시공 단가가 줄어들고 우리가 지금 2020년 그러니까 21세기에 맞는 주거 형태로는 문화, 생활, 어떤 자산의 가치 평등을 봤을 때는 오히려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건물들이 좀 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문화시설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 빠진다든가 지금 현재 기준에 신규로 분양했을 때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소비자들의 어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좀 위축되는 구조. 기업의 이윤이 안 나오는 구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서울 지역의 고분양가 시장을 자꾸 누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네네. 서울 지역의 고분양가 시장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낸 사람 기업들 위주로 해서 지방의 쿼터제, 지방의 일정 부분을 초과해서 분양하는 걸 못하게 한다든가 오히려 거꾸로 브랜드 아파트들 일군 업체들도 지방에 브랜드를 걸고 일정 양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이루어지면서 서울 지역에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 그러니까 지방은 더더욱 브랜드 네임밸류 있는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시행을 하지 않는 구조. 네. 그러다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더 퀄리티로 떨어지고 분양도 잘 안 되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분양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억제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분양 시장은 핫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또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 12, 16 부동산 규제를 피해간 또 중저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 중저가 아파트의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우리 전문가님. 제가 이제 네.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10년 전, 20년 전 그러니까 2020년을 막 접어들면서요. 네네. 실제로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좀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시장만큼은 좀 좋았거든요. 우리 아나운서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2000년도에 막 들면서 2001년도에 네. 카드 소비 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오면 네. 카드를 BC 카드 무슨 카드 막 내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 한도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때 아파트 시장이 조금 좋았다. 그 외에는 아파트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사업을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요. 예, 많이 들어봤어요. 그때 예. 들어갔어요. 한번 서울을 네. 뉴타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그래서 그때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언론의 어떤 이런 부분들 또 그 지자체 지역만의 어떤 특색에 맞지 않는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안 되는 이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2020년도입니다. 그 기준으로 잡으면 벌써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장에서 그 건물들, 그 당시에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려고 했던 건물들은 20년, 30년 된 건물들이었는데 네. 지금 기준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논하는 건물들은 지금 나이대가 30대를 훌쩍 넘긴 40년, 50년 된 건물들이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야 할 목전에 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낭떠러지 끝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 주거단지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 이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네. 눌러졌다.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올해 이 시장이 눌러져서 예. 2021년, 2022년 앞으로 3년, 4년 정도 가서 논의가 이루어져서 재건축,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입주 시기까지 봤을 때는 빠르면 7년, 길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20년 우리가 기준으로 잡으면 연말이 아니라 10년 기준으로 잡으면 2020년 말이 되고요. 2030년 혹은 2030년 초가 돼야만이 우리가 입주 물량으로 들어가는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가주택을 누르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억제가 되면서 네. 중저가 시장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실제로 9억 원이라는 어떤 금액대 혹은 15억 원이라는 금액대 기준을 잡으면서 15억대 이상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 9억 원 같은 경우는 그 이하는 40%, 그 이상부터는 20%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실제로는 9억 원 이하. 그러니까 강남 마용성 외에 강북 쪽이나 이쪽에 6억 원대에서 9억 원대 아파트들이 급격히 거의 한 달 조금 안 된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격대가 뛰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1년도까지는 이 시장이 꾸준히 힘을 받아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게 쏙쏙 들어와서 네, 네 이렇게 경청을 옆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2020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과 가장 중요한 이 투자했을 때 이것만큼은 진짜 팁이다. 이런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렇게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다.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제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량이 그닥 많이 줄었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여건, 거주 요건이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인구 대비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야 할 대상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은 공급이 좀 부족한 생태인데 반대로 지금 수도권, 즉 경기도죠. 서울을 뺀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2014, 15, 16, 17, 18, 19 20년도까지 지금 올라가는 구조. 근간 7년, 8년 동안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올라왔던 시장 안에서도 공급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시장이 바로 수도권 경기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구조로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올랐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수도권,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2014, 15, 16, 17년도까지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7, 18, 19년도에 서울 뛰면서 버블 효과 혹은 풍선 효과에 의해서 경기도권까지 같이 함께 올라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포인트를 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교통호재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으면 풍선 효과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뛰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경기도권에서도 일자리 플러스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에 의해서 뛰는 게 아니라 실수요층들이 움직여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시간을 더 하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지만 경기도권에서 동쪽, 서쪽, 북쪽으로는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호재가 있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그다음에 경전철, 그다음에 BRT 여러 가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 도시철도의 연장, 추가 연장에 의해서 교통호재는 있으나 동북서로 쪽 방향으로는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에 공급도 많이 났고 앞으로도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남부권으로 남부 권역으로는 일자리 플러스 교통 호재가 집중되고 있는 시장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 밑쪽으로 성남, 그다음에 분당, 판교, 안양, 과천, 의왕,
수원, 동탄까지 연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부동산을 보실 때 우리가 시청자님도 꼭 중요합니다. 얼른 알아두실지 모르시겠지만 네. 부동산은요 보편적 가치로 봐야 됩니다. 보편적 그러니까 가치. 네네.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부동산,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 찾는 사람이 많은 구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뛰죠. 보편적으로 예. 뛰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예. 금을 많이 필요하면 금이 뛰고 그죠? 예. 그래서 가격이 뛰는 거고 예. 실제로 사람이 별로 찾지 않고 네. 소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든. 그래서 보편적 판단을 하는 건 맞되 우리가 부동산을 보편화하지는 말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 부동산을 보편적으로 사람이 많이 찾고 공급량이 줄으면 뛰는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은 경기가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 부동산을 자꾸 우리가 지금 과거에도 그렇지만 보편화 시키려고 그래요. 보편화 시키는 가장 일례가 일본의 우리나라 부동산을 갖다 보편화 시킨다든가, 미국과 우리나라 부동산을 비교를 한다든가, 네. 유럽과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주거지 시장을 비교를 한다든가, 그래서 유럽의 주거지 시장은 이러더라. 그래서 주거지를 공급량을 국가에서 많이 공급하는 이런 구조더라.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보편화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국가에서 공급을 많이 늘리는 구조로 가야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이 와서 망가졌는데 우리나라도 그 시장 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 자꾸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편적으로 바라는 얘기는 그 지역이나 그 국가나 그 내용에 맞는 여건에 맞는 경제에 맞는 이런 구조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보편화를 시키면 안 되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은 좀 공부를 하시면서 느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의 투자를 남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해왕과 지식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